어, 돈나무 언니께서 나오셔가지고 비트코인 얘기를 열심히 하시나 봐요. 자기가 잃은 걸 이제 이게 확증 평양? 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메타인지?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일들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그 행위를 계속 밀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투자에는 위험합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어요. 주식시장 뭐 오락내리락 반복하고 있고 눈치 보기를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시장에서 조금 특이하다라고 보는 거는 좀 신경을 써서 봐야 될 거? 신경? 아니요, 그냥 특이하다? 아니요, 그냥 상황으로 보면 달러 인덱스가 아랫방향으로 내려가다가 세게 89달러대에서 다시 90달러대로 올라왔다는 거. 이 뉴스 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좋게 나오면서 결과적으로는 유럽보다 미국이 좋을 것이다. 그런 이유 때문에 올라간다고 해석이 돼 있어요. 오늘 이제 뉴스 보도를 보면. 개인적으로는 얘가 직전에 있었던, 과거에 있었던 80달러대, 이거 나스닥으로 갔네요. 예. 과거에 있었던 이 80달러대, 89달러 그러니까 89달러 초반대를 깰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은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깬다 하더라도 일시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가장 주된 이유는 이미 이제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는 게 미국이고 뭐 백신이나 여러 가지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리고 경쟁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으면 그게 인플레이션에 이미 반영돼 가지고 물론 부분적으로 반영된 겁니다. 자동차 중고차 상황 때문에 그런 거고 그다음에 뭐 비행기 항공료 티켓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다는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속도 PMI 지수나 이런 건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미국이 가장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테이퍼링이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데다가 인플레이션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공화당이 힘을 얻어가지고 바이든 대통령한테 너무 많이 자금 풀면 안 돼라고 압박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완성되면서 결과적으로는 달러 약세의 추세가 계속 진행되기는 그렇게 녹록지는 않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오늘 봐야 될 건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도지코인 같아요. 아니 도지코인이라래. 가상화폐. 가상화폐 보면 세게 또 빠지고 있습니다. 세게 빠지고 있는데 난리가 아닙니다. 아주 가상화폐 시장이. 비트코인 보면 여기 보시면 뭐 4만 1000대 있다가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3만 5천 6천막 아래로 내리 꽂았죠. 최근 6개월 추이를 보면 여기 보시면 세게 내려왔다가 반등이 굉장히 약하고 다시 또 밀렸어요. 저점 또 뚫었거든요. 이거 테스트하러 가는데 이거 뚫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세게 내려가는 케이스가 주식시장에도 발생하거든요. 그게 언제 발생하냐면 국가가 부도 났을 때 발생합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을 대충 여러분들이 한번 훑어보면 국가 부도가 발생하면 고점 대비 마이너스 80% 정도, 뭐 플러스 마이너스 10%의 갭이 있지만 80% 정도 폭락해요. 그거는 투자자들이 그 해당 국가의 자산이 그 가치 유지가 안 된다. 가치가 소멸될 수도 있다. 완전히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가상화폐는 아예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게 한번 그 심리적으로 악화를 겪게 되면 이 가치가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투자 안 하고 있는 사람은 그런 느낌이 없는데 이걸 투자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현재 패닉일 겁니다. 그런 패닉이 발생하면 빨리 손 털고 나가는 게 정답이다라고 어, 그 자금을 터는 사람도 생기고 또 그 이전에 굉장히 많이 밀렸기 때문에 자금을 잔뜩 신용으로 땡겨다가 액션을 했던 사람들은 그걸 팔아가지고 현금을 메꿔야 되는 마진콜이죠. 결과적으로 마진콜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그게 계속 가격을 밑으로 눌러내리고 그때 패닉에 빠진 사람들이 자기 물량을 마진콜이 안 들어오는 사람도 털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게 굉장히 아래로 세게 내려가도록 짓누르는 작동을 반복적으로 하는데 지금 그 패턴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지코인도 자꾸 그 쓸데없이 행동을 하는 결과적으로는 일론 머스크가 이 상황을 유발했다고 봐야 되는데 세게 내리 올랐다가 조금 반등했네요. 근데 상황을 놓고 보면 녹록진 않아요. 보시면 예.
얘도 여기 중간에 직전에 찍었던 저점 테스트를 또 하러 갈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왜 지금이 마지막이겠느냐, 기술적으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얘는 2만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 마이너스 80% 가면 이게 한 14,000, 이게 한 074? 뭐 한 이 정도 올라갔으니까 014, 015 이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거든요. 이제 2만이 깨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저는 얘 같은 경우는 고점이 64,000이었으니까 이게 한 80% 되면 2622, 248, 한 13,000까지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13,000이면 여기 직전에 있었던 2만대 있죠. 이것도 깰 수 있는 가능성을 오픈하고 있어야 됩니다.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 게, 여기 보시면 이게 직전에 3월, 4월 뭐 이렇게 한참 좋게 움직이고 있을 때가 있었잖아요. 이 시기에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졌던 심정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쏟아져 나왔던 뉴스 보도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시기에 이렇게 붕괴될 거라는 거는 아무도 몰랐어요. 물론 심정적으로는 붕괴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만 오픈된 거죠. 근데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발생했죠. 물론 일론 머스크가 쓸데없는 짓을 계속 해대고 있었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굴, 거래, 소유 이 전부 다 불법화 시켰죠. 그다음에 중국이 비트코인 채굴하지 말라고, 전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도 나왔고, 그다음에 CDC 자기가 있는 그 중앙은행이 하는 디지털 화폐 얘기도 나오고 있었고, 그다음에 미국도 디지털 화폐에 대한 얘기들이 이미 나오고 있었으며, 22의 그 총재께서는 그 얘기도 하셨죠.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여기 보시면 거래세, 이미 미국 같은 경우는 개인이 이거 거래할 때 자본이득세를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조짐들이 이미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가치가 계속 올라간다고 얘기를 해대고 있고, 아까 캐시우도 남원이 나오셔가지고 이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여하튼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올라오는 과정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게 계속 조정을 받고 이걸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붕괴될 거라는 예측을 못해요. 안 합니다. 이걸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예요. 심정적으로 하기가 싫은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한없이 올라가는 자산 가격은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조정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 조정받는 게 누적적으로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이슈에 의해서 터질 수도 있는데, 지금 누적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가 일론 머스크가 거기다가 뿌 커진 거품에 바늘을 콕 찌른 거죠.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상당히 많이 올랐을 때는. 한 가지 참고하셔야 될 뉴스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목표가를 하향했다고 하는 애널들이 한 2명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이 붕괴라기보다는 조정 국면이 길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미 포지션을 좀 줄이셨어야 합니다. 사실은 이미 계속 반복적으로 순환매 때문에 포지션을 언택이나 혹은 하이테크 기술을 가진 기술주들, 작년에 굉장히 많이 먹은 것들은 포지션을 반드시 조정해야 된다고 말씀을 계속 드려왔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올 초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라고 하는 생각을 여쭤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포트폴리오를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고, 반드시 생각하셔야 될 건, 과도하게 올랐다면 분명히 그게 가격 조정이건 기간 조정이건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데 이런 시기에 이제 그러니까 기업 분석이 빛을 발하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는 도지코인이나 비트코인처럼 붕괴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경쟁력을 아직 보유하고 있고, 최근 일어나고 있는 이슈들은 서플라이 체인, 반도체 생산이나 이런 것들에 문제가 생겨서 실적에 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지속적인 게 아니고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바닥을 긋게 되게 될 겁니다. 물론 현재 이제 안의 내용을 보면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레이팅을 계속 올리고 있다가 최근 레이팅이 조금씩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항상 애널들이 하는 일입니다. 가격이 계속 오르다가 가격이 내려가거나 계속, 혹은 상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레이팅을 내립니다. 그냥. 왜냐하면 시장에서 이 주식이 몇 퍼가 얼마나 적당해 라고 하는 것들을 용인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주식이 못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습니다. 여기 비트코인에서 배울 수 있는 거하고 똑같이 과도하게 오르면 결과적으로는 계속 추세를 타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당연히 용인하셔야 돼요. 다만 다른 점은 이 기업 자체로 놓고 보면 이런 붕괴는 발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 이제 철강하고 화학주 뭐 유통도 있는데 유통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유통은 뭐 오른 정도가 사실 굉장히 센 건 아니거든요. 화학 철강을 보면 포스코가 있죠. 포스코가 이제 2001년도에 보시면 올해 들어서도 약간 초반에 조정받는 것 같더니 추세를 타고 계속 올라갔거든요. 구리입니다. 풍산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올해 풍산은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갔습니다. 지금 구리 가격이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따라 올라갔어요. 화학주는 LG화학인데 LG화학은 올해 그러니까 작년 삼성하고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이죠. 급등했다가 최근 횡보장을 걷고 있고 롯데는 완전한 화학주. LG화학은 배터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배터리가 붙어 있는 거. 전기차 성향이 좀 붙어 있고 롯데화학은 그렇지 않은데 보시면 롯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올 초부터 추세가 꺾이면서 이제 쉬고 있어요. 이런 상황들을 보이는데 지금 이제 화학주 같은 경우는 확실히 피크아웃 이미 꼭지를 찍고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포스코하고 풍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좀 정확히 그렇게 움직이고 있나라고 하는 것들을 잡을 수는 없는데 다만 이미 앞에서 보여드렸지만 삼성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LG도 마찬가지고 롯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포스코하고 풍산도 예외는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올랐으면 추세적으로 정도가 있어서 상승 패턴에 막혀가지고 개걸음을 치거나 옆으로 혹은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오픈된다고 보셔야 돼요. 이게 정도 도대체 얼마나 올라온 거냐? 뭐 퍼베이스를 보면 아직은 낮아요. 근데 이게 추정퍼잖아요. 추정퍼라는 얘기는 향후에 발생할 이익을 감안해서 하는 거고 작년도 말 기준으로 보면 15배거든요. 이 퍼베이스를 보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주가 지수의 차트를 보면 여기 보시면 얘가 여기 장중 이게 월봉입니다. 올라갔다 내려온 거죠. 49,000원대까지도 갔던 것 같던데 보시면 고점 대비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즉 예전에 있었던 고점만큼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돌파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물음표를 찍어야죠. 물론 포스코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추세가 붕괴됐다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그 직전에 있었던 2018년도에 찍었던 고점 수준까지 이미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올라가면 이거는 과거에 가장 좋았던 시기까지 올라간다는 건데 그게 가능할까요? 그 쌍끌이 하던 2000년대에 쌍끌이 하던 중국이 쌍끌이 해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다 갖다 쓰던 시기하고 똑같이 얘가 맞먹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조금 어폐가 있다라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풍사는 지금 월봉이 2007년도 이전은 안 나오기 때문에 볼 수가 없고 붕괴되기 전 지금 안 나와요. 보행 좋은데 그건 포스코로 참고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궤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이 뉴스 보도가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이미 상당 수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과거에 생각했던 것처럼 더 올라갈 전제 조건은 지금은 그때하고 전제 조건이 좀 다르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 그러면 조정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야 되고 이미 들어가서 편입해서 뭔가를 먹고 있다라면 포지션을 재배치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삼성전자처럼 오랜 기간 동안 지금 올 초까지 치고 옆으로 계속 개걸음을 치고 있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기업이 삼성전자처럼 탄탄한 어떤 그런 구조, 매출 구조나 뭐 경쟁력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기업이라면 아랫방향으로 좀 더 세게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감안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주식 투자할 때는. 최근 원자재 시장을 보면 이제 철강하고 화학이니까 유가는 올라가다가 머리를 찍고 지금 조정 국면에 약간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걸음을 치고 있는 거죠. 구리도 굉장히 빨리 올라왔습니다. 구리는 직전 맥스치를 이미 뚫고 올라갔다가 내려왔거든요. 여기보다 가격상 일본 가격으로 보면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물론 인플레이션을 적용해 보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긴 한데 그 여력을 믿고 강한 상승 베팅을 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조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좀 빠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해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이게 미국의 그 화학 관련된 산업들 기업들의 그 생산 활동성이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굉장히 아직 치고 올라가는 과정 중에 있어요. 이게 꺾인 게 아니고. 근데 이런 올라가는 과정 중에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계속 그 올라갈 여력이 남아 있는 거 아니야? 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다른 전반적인 산업의 바로미터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행지수로 보거든요. 추가 탄력의 여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긴 한데, 문제는 그 요번에 글로벌 금융위기에 있었던 모든 것의 공통점이지만 단기간에 굉장히 빨리 밀고 올라왔다는 점입니다. 단기간에 이 강도가 굉장히 빠르죠. 올라가는 정도가 완전히 서서 올라가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위험성을 안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댓글에 지금 주식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있어요.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주식이 이미 과도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물며 이제 워런 버핏이 포트폴리오한 거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물며 통신주까지도 넘어갔거든요. 통신주는 전체 섹터의 가장 후반부, 모든 거 다 먹고 경기가 뜨거워져서 다시 식고 있는 경기 수축 국면에서 그 잡으려고 하는 주식이라면 그나마 건드려야 될 것이 통신주인데, 그쪽으로 넘어가 있다는 얘기는 상당히 많이 주식시장이 올라가 있다라고 워런 버핏이 생각을 하고 장기 투자를 대비하고 위험성을 대비한다, 이런 생각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물론 뭐 거기뿐만 아니라 투자 회사에서 그 통신이나 그 헬스케어 이런 쪽을 얘기한 적도 이미 있었으니까 그렇게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식밖에 답이 없는 게, 이 차트를 보면 이게 이제 파란색은 여러 가지 차트를 믹싱해 놨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10년 국채,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 소비자 물가 상승률입니다. 근원 아니고 소비자 물가. 그 다음에 이제 1년 국채 수익률인데, 1년 국채 수익률을 얻은 이유는, 일단 이 설명을 먼저 드려볼까요? 여기 보시면 파란색이 있죠. 이거 좀 확대해 볼게요. 예, 여기 보시면 파란색 움직임이 있죠. 이거 잠시만요. 예, 글자가 나타나서 글자를 지웠습니다. 여기 파란색 이 움직임, 파란색 움직임이 기준금리거든요. 그런데 기준금리가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죠. 여기도 올라가잖아요. 출구 전략이, 이때가 이제 출구 전략이 있었을 때입니다. 출구 전략이 있은 이후에 일정 부분의 경기 확장분을 가지게 돼요. 근데 우리는 미국은 아직 출구 전략이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출구 전략이 일어나고 나서 그 뒤 사이클이 좀 더 긴 게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사실은 패턴으로 놓고 보면 뒤 사이클이 좀 더 길어요. 장기로 볼까요? 예. 지금 출구 전략이 있고 나서 이렇게 의문과 최종 출구 전략이 여기서 있었죠. 뒤 사이클이 좀 길게 일어납니다. 여기는 아예 초반에 출구 전략이 있다가 다시 풀어졌는데, 여기서는 출구 전략이 여기 있었고 여기서는 여기 있었죠. 글로벌 금융위 때가 출구 전략이 한 중반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구 전략이 있고 나서 기준금리를 올리고 나서 그 뒤에도 경기가 확장 국면에 일정 부분 움직이는 확장 국면에서 움직이거든요. 근데 지금 출구 전략이 있지도 않았고, 전 진짜 빨라야 내년 초반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경기가 확장 국면에 잘 안착되어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붕괴될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지극히. 그게 이제 하나 해야 될 요인 중에 하나고, 그거 이외에 또 볼 수 있는 게 사실 10년 국채 수익률인데, 10년 국채 수익률 보시면 기준금리 급격히 내려왔다 이렇게 팡 튀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도 보면 이때가 이거 하나만 보였나요? 그 이전까지 좀 볼까요? 예, 이렇게 보시면 내려오다가 툭 튀었죠, 한번. 그리고 다시 내려왔는데 여기서도 쭉 내려오다가 툭 튀었죠. 이게 초반부에 경기 사이클 기준금리가 급격히 내려간 다음에 이게 안전선호도, 그러니까 주식이나 이런 것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국채를 매집하러 들어가거든요, 투자자들이. 그러면 국채를 매집하게 되면 국채 수요가 늘어나니까 수익률이 내려가면서,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나니까 가격은 올라가면서 수익률이 내려가요. 그래서 경기 사이클 후반부, 정점에서 후반부로 내려갈 때 10년 국채 수익률이 일반적으로 아랫방향으로 좀 내려갑니다. 그 이후에 다시 반등을 하는 건 위험 선호도가 주는 거죠. 그러면서 반등을 하거든요. 물론 물가 상승에도 반영을 하게 됩니다. 같이 맞물려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어나는 사이클은 이것도 일시적으로 내려갔다가 위험 선도가 회피되면서 물가를 따라 올라가는 이 초반, 경기 사이클 초반에 일어나는 액션이에요. 결과적으로 기준금리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경기 사이클 초반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잘 보시면 이번에는 보라색을 보셔야 됩니다. 이게 보라색은 파란색하고 맞물려서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죠. 왜냐하면 이게 1년 국채 수익률이기 때문에 기준금리하고 거의 붙어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1년 국채 수익률을 보여드린 이유는 1년 우리 정기예금 한 수준 정도라고 파악을 하고 그냥 보시라고 믹싱을 해놓은 겁니다. 잘 보면 지금 물가 상승률 여기 있습니다. 이게 CPI인데 여기 있는데,
여기는 과도하다 하더라도 추세적으로 놓고 보면 한 이 라인에 있는 거죠. 이 라인에 한 2% 라인 정도에 있는 겁니다. 지금 물가 상승률이. 그런데 그 1년 국채 수익률은 밑에 바닥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금 금리는 굉장히 낮은데 물가는 높다는 뜻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죠?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우리가 예금을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가 나오긴 하지만 그게 우리가 그걸 가지고 돈을 쓰는 입장에서 놓고 보면 물가보다 낮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질 가치가. 경기 확장 국면에서는 결과적으로 예금을 해서 가만히 넣어두는 것이 물론 손실을 커버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 가치는 지금 현재 떨어뜨리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주식을 완전 회피하면 실질 자산 규모는 준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자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 문제는 너무 많이 오른 것 때문에 판단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대안책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뭐 주가 연계 상품을 하실 수도 있고 파생결합 증권이라고 하는. 근데 이제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건 파생결합 증권은 안전한 투자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가끔 주기적으로 크게 대규모로 손실을 일으키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급격하게 경제 시스템이 붕괴될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너무 무섭다면 예를 들면 100 중에 한 15에서 20%를 띄워서 파생결합증권 정도를 조금 넣어서 이자보다는 조금 더 받을 생각을 하시고 액션을 취하실 수도 있고요. 다만 기간은 짧게 잡으시기보다는 긴 것, 1년보다는 2년, 2년보다는 3년짜리가 낫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냥 가만히 시장을 보고 계시다가 주식시장이 10% 정도 빠지면 그때 그냥 주식시장에 지수를 그냥 주식을 사는 게 아니고 지수를 사는 겁니다. ETF로는 코덱스 200 이런 것들을 그냥 사시면 됩니다. 그런 지수를 매집해서 반등했을 때 파는 이런 전략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식시장이 개인들한테 굉장히 머리 아픈 상황으로 와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 어떤 때보다 머리가 아픈 상황으로 와 있어요. 주식하고 그 경제의 괴리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아주 짧은 시간에 굉장히 복잡단단한 문제들을 학습하시는 아주 좋은 장에 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여하튼 오늘은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